안녕하십니까, 전성철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왜 중국이 자꾸 저렇게 미국에 기어오르는가 이런 주제로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미국이 자꾸 중국에게 저렇게 시비를 거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기억하기에 트럼프가 중국의 수입품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가지고 뭐 온갖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그 이후에도 그것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시비를 먼저 건 거는 미국이에요. 그러면 왜 미국이 그렇게 시비를 걸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국가와 이렇게 아웅다웅 하는 것, 즉 서로 시비를 걸 때는 대체로 크게 봐서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리죠. 실리를 챙기려고 시비를 거는 거죠. 저기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것이 실리의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가 이렇게 낮냐, 왜 덤핑을 하느냐, 왜 뭐 지적재산권을 뺏어가는 침해하느냐, 뭐 이런 류의 이제 실리를 거는 것이 그게 이제 제일 그 실리를 그 하는 거죠. 때로는 영토에 대해서 뭐 이게 내 땅이니 네 땅이니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게 실리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원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가치의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라는 가치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 수가 있죠. 당신들 왜 그렇게 하느냐. 예. 그런 게 있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헤게모니예요. 세계의 그 소위 주도권을 내가 쥐겠느냐, 너가 쥐겠느냐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시비를 걸 수가 있죠. 그래서 실리, 가치, 헤게모니 이 세 가지가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큰 요인들인데요. 우리가 저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보면은 바로 이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네.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2018년 초에 트럼프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가 너무 낮다. 관세 올리라. 그리고 저기 무관세 품목을 줄여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위 무역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미국이 상당히 재미를 봤죠. 그래 거의 뭐 한 5, 6천억 불 정도의 세금을 관세를 물렸어요. 안 물리던 상품에다 물리게 되고 또 저기 관세를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짭짤하게 재미를 봤죠. 그거는 뭐 어느 나라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죠. 특히 그거는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정책이 됐습니다. 제조업체들이 미국과 중국 상품과 경쟁해야 되는 제조업체들이 그냥 어떨 듯이 좋아했고, 그리고 또 저기 그 이제 중국에 대해서 좀 뭐 삐딱하게 생각하던 사람들은 이거 뭐 중국이 좀 그렇게 한 방 누르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인기 있는 소위 정책 아이템이 됐었어요. 트럼프한테 트럼프를 인기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줬죠. 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실리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저기 압도적인 승리를 했는데 이제 가치의 문제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이제 그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로 홍콩이라는 문제죠, 그죠? 사실 여러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건 우리가 압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민주주의적인 이미지를 좀 갖고 있었어요. 왜? 홍콩 때문에. 홍콩은 전형적인 영국식 민주주의를 거의 뭐 백몇십 년 실행해온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중국 땅덩이 한 구석에 한쪽에 차지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하니까 우리가 홍콩도 뭐 미국 중국의 그 민주주의적인 이미지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됐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19년 바로 2년 전이죠. 3월부터 중국이 홍콩을 사실 저 홍콩이 중국 땅이 된 거는 우리가 97년에 이미 그렇게 됐지만은
홍콩이 100여 년 동안 유지해왔던 그 정치 체제는 그 민주적인 영국식 민주적인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뒀는데 재작년부터 바로 그 민주적 체제를 없애는 그래서 중국식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시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범죄자 인도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하니까 홍콩이 더 이상 민주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는 인상을 이제 주기 시작했죠. 그게 중국 전체 이미지에 그 민주주의를 박탈하려는 그것이 중국 전체 이미지에 상당한 이제 데미지를 준 거죠. 그게 바로 이제 2019년에 일어난 건데 주로 또 한 가지가 또 일어났었어요. 바로 보다 몇 달 전에 시작된 겁니다만 바로 우리 잘 아는 위구르족, 신장성에 있는 이슬람 교도인 위구르족에 대한 탄압이죠. 그죠? 여러분 위구르족이라는 거는 중국의 변방에 있는 이제 그 소위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데 한 1,300만 명 정도가 사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0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중국이 2014년부터 한 5년 동안 100만 명이라면 정말 얼마나 큰 인구입니까, 그죠?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포로 생활 같은 걸 시켰어요. 위구르족이 살고 있는 신장성이라는 데는 굉장히 독특한 데예요. 자원이 굉장히 많고, 또 전 세계 면을 거의 뭐 3분의 1을 생산하는 이런 건데 한 1,200만 명이 사는데 그 중에 100만 명 정도를 차례대로 수용소에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온갖 인권 박탈 행위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게 5년 동안 2014년에서 19년까지 강간, 뭐 폭행 막 이렇게 하면서 소위 정신교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중국인답게 살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21세기의 이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마치 히틀러의 그 유대인 그거를 연상시키는 캠프를 연상시키는 그런 건데 이 위구르족에 대한 이 정말 탄압과 홍콩의 중국화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가치의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이 가치에서 세계의 트렌드와 우리가 가는 이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 사실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의 분노를 샀죠. 그래서 이 가치 때문에 이제 미국도 전 세계가 많이 반중국으로 이제 방향선회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갈등을 갖다가 일으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은 그 본대는 모택동이 사실 평생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임기가 무제한으로 할 수 있게 했는데 모택동 시절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택동이 죽고 나서 임기 제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위 당석이 최고 국가 지도자의 임기를 1년 5년인데 그걸 2번만 이상 할 수 없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중국의 여러분 헌법을 보시면 아시지만 근데 일당 독재 국가지만은 1인 독재 국가는 아니게 바뀐 거예요. 사실 모택동 이후에. 그래가지고 6명의 이런 이제 국가 주석들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면서 소위 민주주의의 핵심인 1인 장기 집권제를 파기하고 여태 민주주의의 그런 핵심적인 요소 하나를 도입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면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1인 지배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있었는데 시진핑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해가 중국을 부자로 만들면서 인기가 좋아지니까 2018년 아까 지금 위구르족 뭐 이제 홍콩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일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에 이 연임 제한 2번밖에 못하는 5년 임기를 2번밖에 못하는 이 제한을 없애버렸어요. 지금 2번째 하고 있는데 3번째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서양 사람이 볼 때 근본적인 가치의 소위 민주적인 색채를 훼손하고 완전한 독재로 가는 안 그래도 지금 위구르족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기분이 나쁜데 2018년에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말
세계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사람인가, 지도자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3년 전에 트럼프가 그냥 관세 매기고 뭐 하는 그런 시대 경제적인 실리를 따질 때하고는 전혀 다른 형상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에 대한 감정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시진핑에 대해서 조금 요주의보를 이제 날리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검증을 갖다가 자제하기 시작하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완전 빨갱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철저한 공산주의자구나 하는 느낌을 줬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3년에 1월 달에 시진핑이 소위 중국 공산당 그 대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제가 그대로 한번 그거를 번역한 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산당 그 총대회에서 한 이야기니까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연설이에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산 이념이 실현 불가능한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막스 엥겔스가 주장한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모순은 여전히 존재한다. 자본주의 물질주의적인 사고는 사망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것은 절대 지나간 세월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사회주의의 궁극적 승리는 완성될 때까지 긴 역사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시진핑의 근본 사상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진핑이 막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고 등소평가 같은 이런 근본적으로 민주적인 색채에 대한 호의감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만 해도 지금 대통령 바이든이 트럼프의 그 대중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어요. 트럼프의 이런 조치들로 인해 가지고 미국 노동자들의 삶이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비판을 했던데 이 가치의 문제가 생기면서 바이든이 또 반중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를 하니까 중국은 이제는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내정 간섭이다.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이것이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글로벌한 대립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소련에 대한 그것이 가치의 문제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가치의 문제랬고 그랬는데 중국이 홍콩도 있었고 연임 제한도 두고 그래서 이 독재 체제가 희미해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게 중국도 우리랑 한 통속이구나 하는 그 러시아도 그래도 냉정히 선거를 치르는 민주주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념의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대해서 중국은 그건 내정 간섭이다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이러면서 이 가치의 문제가 이제 첨예하게 나왔는데 그거는 반드시 헤게모니 전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헤게모니라는 건 세계 전체의 리더십이죠. 그죠? 세계에 대한 리더십인데 미국과 EU 간에 헤게모니 전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를 때는 그게 헤게모니가 되는 거예요. 미국식 제도가 옳으냐, 중국식 제도가 옳으냐, 사상이 옳으냐 하는 여기서 헤게모니 전쟁이 강대국 간의 이런 대립은 헤게모니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지난 몇 년 사이에 단순한 이익의 그 실리를 위한 경쟁과 투쟁에서 이것이 이념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걸 갖다가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헤게모니 경쟁으로까지 이게 발전되어 온 겁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가 굉장히 더 불안해진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미국은 우리는 세계의 리딩 국가로서 간섭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의 규범에 맞지 않다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마치 옛날에 미국과 소련 간에 있었던 같은 그런 헤게모니 경쟁의
그런 와중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초입에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가? 그게 중국은 미국하고 대항해야 되니까 동맹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은 게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도 지금 옛날에 그 영화에서 벗어나서 지금 뭐 그냥 그럭저럭 사는, 그렇지만 독재 국가를 갖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감정이 안 좋죠. 옛날에 경쟁자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이 러시아의 그 푸틴의 그런 독재에 대해서 호의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긴장 관계가 있으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아주 죽이 지금 맡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여기에 또 동조자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란이죠. 그죠? 여러분, 이란과 미국 간의 그 진짜 철천지 그 악연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이란에 무력 그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간에서 이란은 본때부터 반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란 간에 굉장히 아주 친밀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 EU,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런 3개 그 이쪽 블록 간에 이게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옛날에 봤던 블록 간의 그런 어떤 적대적인 경쟁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전체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좀 독특한 지금 세계 상황입니다. 보통은 실리의 단계가 있고 또 한참 세월이 있다가 어떻게 보면 가치의 어떤 그런 이슈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헤게모니로 가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건데, 이번에는 이것이 연속되면서 이 세 개의 현상이 하나의 시리즈로 하면서 세계가 아주 전혀 다른 하나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현상을 지금 빚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미국이 이 문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평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그러면 입장은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외교 정책이 올바른 것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굉장히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다음 시간에는 현재 여러 가지 구도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양쪽의 약점이며 또 어떤 쪽이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인가, 승리의 길을 갈 것인가, 최종적인 승리라는 건 있을 수 없겠죠. 갈 것인가 하는 거와, 그다음에 거기서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에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